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지나온 시간을 뒤적거리게 됩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일기장처럼 내 인생의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게 되지요. 거기엔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차마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얼룩진 페이지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지우고 싶은 실수, 가족에게 주었던 상처,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뼈아픈 후회들. 만약 그런 기억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불씨를 당겼고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기초를 닦은 천재였지요.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엉망진창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과 싸웠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으며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책을 썼으면서 정작 자신의 5아이는 모두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이중인격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정신병자라고 비난했지요. 그의 이름은 장 자크 루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루소를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예순이 넘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모든 비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모순덩어리였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을 탐구했던 사람, 고독한 산책자 루소의 삶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1712년 스위스 제네바의 어느 시계공 집안에서 루소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고 며칠 만에 산후결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였던 루소는 몰랐겠지만 그의 존재는 아버지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루소는 훗날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첫 문장을 남깁니다. 나의 출생은 나의 첫 번째 불행이었다. 어머니 없는 빈자리를 채운 건 아버지와의 독서였습니다. 시계공이었던 아버지는 밤이 깊으면 어린 루소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둔 연애 소설들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지요. 창밖에는 차가운 제네바의 바람이 불고 호롱불 하나가 켜진 방 안에서 부자는 책 속의 세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이별할 때면 아버지도 울고 어린 루소도 울었습니다.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지요. 아버지가 놀라서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아침이 왔구나. 우리가 잠잘 시간을 잊었구나. 이때 루소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보통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때 루소는 감정을 먼저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10배는 더 예민하고 100배는 더 감성적인 아이. 그것이 바로 루소의 타고난 기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했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도망치게 되면서 루소는 10대 초반의 외삼촌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곧 남의 집 하인으로 가게의 견습생으로 보내지게 되지요. 특히 금속 세공업자의 집에서 일할 때 루소는 지독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사소한 실수에도 매질을 했고 루소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어린 루소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가?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그 억울함이 훗날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 사상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6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루소는 성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만 통금 시간을 넘기고 맙니다. 멀리서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고 닫힌 거대한 문. 그 앞에서 루소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문이 열리면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매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넓은 세상으로 도망칠 것인가? 루소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자유로운 바람.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떠나자. 다시는 저 답답한 성벽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것이 그의 길고 긴 방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길을 떠난 루소. 그의 청춘은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돈을 준다기에 신앙도 없이 종교를 바꾸기도 했고, 하인으로 일하던 귀족집에서 리본 하나를 훔치고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하녀 마리옹이 훔쳤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마리옹은 쫓겨났지요. 루소는 죽는 날까지 그 소녀의 억울한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비겁하게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까? 이 죄책감은 평생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루소는 도덕보다 생존이 더 급급한 비루한 청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방황 속에서 루소는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바랑 부인입니다. 그녀는 루소보다 12살이나 연상이었고 교양 있고 부유한 귀부인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루소를 거두어 주었고 그에게 맘망, 즉 엄마라고 부르게 했지요. 바랑 부인은 루소에게 어머니이자 연인, 그리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녀의 집 서재에서 루소는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철학, 수학, 음악, 역사.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루소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이 시기의 독학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레 샤르메트라는 시골집에서 보낸 시간은 루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숲을 산책하고 벌레 소리를 듣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쁨. 훗날 그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그 사상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랑 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루소는 다시 파리로 향합니다. 30이 넘은 나이. 그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악보 표기법을 들고 파리의 학술원을 찾아갔지만 비웃음만 사고 거절당했습니다. 파리의 사교계는 화려했지만 냉혹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시골뜨기 루소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는 다시 가난한 필경사 신세가 되어 하루하루 악보를 베끼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러던 1749년 그의 나이 37살 때였습니다. 루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그의 친구였던 디드로가 금서인 백과사전을 만들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면회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땡볕이 내리쬐는 오후, 루소는 더위를 식히려고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주머니에 있던 신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 공모 주제를 보게 됩니다. 학문과 예술의 부흥은 도덕을 순화시켰는가 아니면 타락시켰는가?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루소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가슴이 터질 듯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그는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조끼 앞섭이 다 젖을 정도였지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파리의 귀족들, 가면을 쓴 듯 위선적인 사람들,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온갖 착취와 불평등.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학문과 예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을 사치와 허영에 빠뜨리고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했다. 문명은 인간에게 쇠사슬을 채웠다. 루소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학문예술론입니다. 이 논문은 대상을 받았고 루소는 하루아침에 유럽 전체가 주목하는 사상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이 파리 시내 곳곳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은 법이지요. 루소가 유명해질수록 그의 사생활은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테레즈라는 여인을 만나 오랫동안 동거했습니다. 그녀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하숙집 하녀였지만
루소에게는 맘 편한 안식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5이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루소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인에게 시켜 고아원 앞에 버리게 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5명의 아이를 모두 똑같이 버렸습니다. 당시 고아원은 말이 고아원이지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그토록 사랑했던 루소가 어떻게 자기 핏줄에게는 그리도 잔인했을까요? 루소는 끊임없이 변명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했다. 아이를 키울 돈이 없었다. 그리고 테레즈의 집안 식구들이 너무 드세서 아이들이 그들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국가가 키워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글을 써야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천재의 변명치고는 너무나 옹졸하고 비겁합니다. 훗날 그가 쓴 교육소설 에밀이 출간되자 볼테르 같은 정적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자기 자식은 내다버린 주제에 남들에게 아이를 잘 키우라고 가르치다니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는가. 그 비난은 루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쩌면 에밀에서 그가 그토록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고 강조했던 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에 대한 피눈물 나는 참회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루소의 말년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쓴 사회개혁론과 에밀은 출간되자마자 불태워졌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고 종교의 권위를 공격했다는 이유였지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루소는 한밤중에 마차를 타고 스위스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고향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를 파문했고 사람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모티에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숨어 지낼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들이 그의 집 창문을 깨고 날아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성난 군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악마를 내쫓아라. 죽여라. 루소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루소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부터 루소는 심각한 피해망상에 시달립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모두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내 음식에 독을 탔을 것 같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첩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흉이 그를 도와주겠다고 초청했지만 루소는 흉조차 의심했습니다. 너도 나를 비웃으려고 부른 거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지. 결국 흉과도 격렬하게 싸우고 결별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철저하게 고립된 섬. 그것이 천재 루소가 맞이한 노년의 풍경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 것 같았고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루소는 1770년 다시 파리로 몰래 돌아옵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의 에르먼 콩빌이라는 곳에 마지막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펜을 들어 세상과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쟁도 그만두고 변명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식물 채집이었습니다. 이 늙은 철학자는 매일 아침 허름한 옷을 입고 겨드랑이에는 식물 채집통을 끼고 지팡이 하나를 짚은 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가에 핀 아주 작은 들꽃, 사람들이 잡초라고 무시하는 풀 한 포기. 그는 돋보기를 꺼내 그것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꽃잎의 인맥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그 신비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식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연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저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루소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숲속에서 그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산책길에서 루소는 생의 마지막 글을 씁니다. 바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책이 아닙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책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입니다. 그는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았다.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없이 오직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뿐이다. 참 쓸쓸한 문장이지요. 하지만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쓸쓸함은 곧 충만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던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온전한 나를 마주하게 된 노년의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걷는다. 걷는 동안 나는 생각한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그는 걷고 또 걸으며 과거의 상처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숲속의 바람에 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바로 나장 자크 루소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1778년 7월 2일 아침 산책에서 돌아온 루소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는 곁에 있던 아내 테레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맑군요. 나는 저곳으로 가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며 살았던 사내, 모순과 열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던 영혼은 그렇게 자연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루소의 삶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분명 성인군자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더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 투성이지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고 모아둔 돈도 넉넉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루소가 말년의 들판의 잡초를 보며 행복해했듯 행복은 거창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들꽃,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의 꼬리짓, 그 사소한 것들 속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숲속에 가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썼던 가면,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써야 했던 그 무거운 가면을 이제는 내려놓고 가장 솔직한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루소처럼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폰도 빼고 핸드폰도 넣어두고 오직 나의 발자국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속삭여주세요.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았다.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나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 우리의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자유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산책길이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